자, 전 시간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금융기관이 있다. 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소비자들한테 이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가. 자, 먼저 원리금 수익권. 요거는 이제 일종의 채권입니다.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이라는 것은 요건 저당권. 요거는 얘가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물건 팔아서 남들보다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건이라 하는 겁니다. 얘는 채권, 얘는요 물건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자, 이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명한테 빌려주고 났더니 똑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99년도부터 코모코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때 나온 제도가 요겁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금융공사로 니네들 무조건 원리금수권과 저당권을 나한테 팔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사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이제 돈이 있어야 이거 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수권과 저당권을 곧바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거를 증권화 시켜서 파는 겁니다. 요거를 가공해 갖고 이걸 유가증권 행태로 팔았다는 얘기죠. 요거를 MBS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 해 갖고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구입한 걸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서 유가증권 형태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 한다고요? 지급보증해 주겠다. 얘네들 혹시 돈 못 받으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1차 저당시장, 요걸요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MBS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MBS의 종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일단은 요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지급보증은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급보증은 우리나라에서 IMF를 극복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정부 투자기관인 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 해준 거지,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급보증 이런 거는 애초에 기본적인 어떤 MBS의 기본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싶으면 사라,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MBS의 종류는 지급보증은 없다고 가정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맨 먼저 돈을 주면서 신한은행에 대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다고 했죠. 이게 이제 금융공사 봉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보금자리론이다. 요거는 가장 큰 특색은 일단은 만기가 최저 10년에서 30년입니다. 무진장 장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얼마까지예요? 70%까지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쨌거나 돈 빌려주고 나면 세 번째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 수익권 저당권 생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돈 받았으니까 살짝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신한은행은 뭐 하는 집단이에요? 얘네들 돈을 받아서 대출만 대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돈을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들 스스로 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흐름 내에서 얘네들은 어디 갔나요? 여기 요거는 얘네들은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이 신한은행은 얘네들의 돈을 받아서 대출만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지네들 수수료만 빼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전체는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뭐라고요? 투자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S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자, 맨 먼저 MPTS다. 자, 요거는 무슨 뭐 교재마다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해석을 달리하는데 약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어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건요 MPTS다. 뭐 굳이 해석한다면 이체 증권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MBB다 해주면 돼요. MBB 이걸 저당 채권 이 정도. 그다음에 얘는요 MPTB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약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영어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거나 아니면 약어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거는 MPTS, 얘는요 MBB, 요건요 MPTB 이런 형태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 지불이체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 MBS의 발행자 뭐라고요?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면 그 담보대출에 관련된 권리 있죠? 담보대출에 관련된 권리가 뭐가 있다고요? 원리금수권 저당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자한테 넘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넘길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MPTS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한통속이니까 내가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요거를 그냥 돈 받고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대출해준 걸로 해라. 담보대출을 해준 걸로 해라. 근데 문제는 얘랑 얘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 돈만 전달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들어온 돈만 전달. 이체만 계속 해주겠다. 그런 논리가 바로 뭐야 된다고요? MPTS입니다. MPTS. 그러면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인데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고정금리 제도로 하겠죠? 고정금리. 자, 그럼 고정금리로 예를 들어 7%로 빌려줬는데 우리 이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항상 소비자가 얘한테 돈을 갚으면 얘는 여기다 넘겨주고 얘는 여기다 넘겨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고정금리로 7%를 빌려줬는데 시장 평균금리가 5%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하락했다. 그러면 자,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할 겁니다. 조기 상환한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얘는 조기 상환하려고 하죠. 그럼 얘는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 원금이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리금치권. 그러면 얘한테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여기다 투자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닥쳤던 게 뭐야? 지붕 쳐다본 꼴이 된다. 이거를 제가 뭐라 한다고요? 조기 상환 위험이다. 조기 상환 위험. 반대로 만약에 시장 금리가 이번에 9%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9%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9%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밖에 못 받았죠. 이자를. 그러면 신한은행은 7% 아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신한은행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9%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를 받았다. 그럼 얘는 스스로 빼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다 넘겨주면 되죠? 얘가 고스란히 그러한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이자율 위험이다. 이거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투자자. 자, 이번에는 이건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4, 5년 지나는데 옆에 가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집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도 뭐 돈을 잘 갚으면 상관없는데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처분해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경매 처분해서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얘는 3천만 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당권이 뭐라고요? 저당권이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는 3천만 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누가 손해본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채무불이행위험이라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거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는 뭐 거의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데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넘겨주고 그러면 일 자체가 복잡해지죠.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넘겨줍니다. 들어온 돈을. 얘는요 6개월에 한 번씩 넘겨준다. 뭐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거나 이 관련된 모든 위험을 이건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위험이 가장 큰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웬만한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이거를 지분의 성격이 좀 있지 않냐. 주식 같은 경우는 다 그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분의 성격이 좀 있다 해서 지분형 MBS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형.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투자자가 너무 큰 위험을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안 살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다른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행자가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어쨌거나 미래 받을 채권액 있죠. 받을 돈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회사채 투자자한테 있나요? 그래서 이때 투자자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콜 방어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채에는 콜 방어권이 뭐냐면 조기 상환했을 때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새로운 회사채에는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콜 방어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는 바람에 조기 상환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넘겨주면 되는 거죠. 얘가 넘겨주려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요? 나 조기 상환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 할 수 있죠. 그러면 금융공사는 조기 상환 받은 금액을 가지고 약속대로 30년 동안 계속 원금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위험 이거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 발행자가 부담한다. 자 이번에는 이 7천만 원 빌려줬는데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3천만 원 넘겨주면 되죠?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뭐래요? 야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지 내가 담보대출 해줬냐? 나는 원래 회사채대로 원래 7천만 원 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3천만 원 회수했지만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거를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행자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네요. 위험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셋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게 요겁니다. 요거는 오리지널 거의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채권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채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중에 7천만 원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 받을 돈 전액에 대해서 MBS를 발행했다가는 나중에 못 줄 돈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경매처분에서 3천만 원 회수했다. 그럼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자한테는. 그러니까 미래 받을 채권액 전액을 다 발행하면 안 되고 일부는 남겨놓고 발행해야 됩니다. 요만큼만 발행해야 돼요.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미래 받을 채권액이라면 채권액을 전액을 발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액 다 발행했다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얘는 7천만 원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을 뭐라 하면 초과 담보로 하는 겁니다.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래 받을 채권액이 그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 다 발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천만 원 들어오면 3천만 원 주면 되는 거고 7천만 원 들어오면 7천만 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온 대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손해날 게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액을 다 발행해도 된다. 그러니까 초과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소비자로부터 들어온 돈이 그대로 어디까지 연결돼요? 투자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원래는 7천만 원 빌려줬는데 3천만 원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7천만 원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을 다 발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자한테 모든 위험이 다 몰리고 얘는요 발행자가 또 모든 위험을 다 가져가고 상당히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MBS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 본 겁니다.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익권만 넘기는 그런 형태로 한번 발행해보자. 그러면 어쨌거나 항상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칸이 제일 중요한 칸입니다. 항상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을 그러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 자,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위험 요거는 원리금 수익권 갖고 있는 자 있죠? 요 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MPTB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좀 섞어놨다 해서 혼합형 해줍니다. 혼합형. 그래서 얘는 셋 중에서 위험도 딱 중간이고
이자율도 딱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MPTB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런 MBS가 MPT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합형. 그리고 문제에서 간혹가다 자, 이 저당권을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저당권을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채무불이행위험은 결국은 7천만 원 빌려줬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원금 회수위험 이런 표현도 씁니다. 원금 회수위험 이걸 말한다고요. 채무불이행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당권은요.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요거는 저당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위험은요. 원금 회수위험 이런 표현도 쓰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MF 초창기 때는 주로 MBB 형태로 주로 발행하다가 요즘에는 MPTB를 변형시킨 형태인 CMO 형태로 발행합니다. 주로 CMO. 그래서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이 발행의 행태를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미래 받을 주택 소비자한테 받을 돈이다. 그래서 이걸 모저당이라 해볼게요. 자, 주택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있죠? 빌려준 돈을 MPTB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만기로만 주로 발행하는데 얘는 만기를 달리하는 여러 상품으로 쪼개서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쪼갠 걸 하나하나 트렌치다 해줍니다. A 트렌치, B, C, D 이렇게 D 트렌치 마지막 걸 Z 트렌치 이렇게 해서 만기를 달리하는 여러 상품을 쪼개서 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TV라도 약간씩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로 발행할 수 있죠. 모델로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이렇게 CMO 형태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기가 짧은 놈부터 만기가 긴 놈까지 쭉 나열해갖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기가 짧은 놈부터 먼저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데 요거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뭘 부담해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채무불이행은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발행자 부담하는 건 맞는데 원래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만약에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불이행위험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조기상환했다고 쳐볼게요. 조기상환하면 원래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기상환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놈부터 먼저 채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게 되면 야 원래대로 만기까지 돈을 다 받아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콜 방어가 가능하다. 콜 방어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콜 방어가 가능하다.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게 되면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에 확인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확인 예제에 보면 22회 기출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입되었다. 이거를 ABS라고 하는 거죠.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요거는 98년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발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맞는 겁니다. 2번부터는 항상 그 앞자리를 따야 됩니다.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말은 더럽게 긴데 어제는 앞자리 따니까 MPTB라고 되어 있죠. MPTB 요걸 물어본 겁니다. MPTB. MPTB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요거는 MPT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가 달라지면 이자율도 달라지겠죠. 이걸 다양화한 여러 종류의 채권 요거는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요건 바로 위에 영어로 돼 있죠. MPTB. MPTB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MPTS와 MBB 앞자리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영어 잔뜩 써 있더라도 앞자리만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MPTB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게 말은 이렇게 지저분한데 얘는 얘와 얘를 혼합한 성격이라고 했죠. 그 얘기를 이렇게 조잡스럽게 써놓은 겁니다. 잡다하게. 3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바로 위에 보니까 MBB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이거 채권형이라고 했죠. 오리지널. 그러니까 채권적 성격이다. 맞는 겁니다. 5번에 보니까 다계층 저당증권 발행자는 CMO를 얘기합니다. CMO의 발행자는 얘죠. 발행자는 저당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 저당채권 풀을 집합물이라는 겁니다. 풀. 인재 풀할 때는 인재를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발행자가 저당권을 가지면서 이 풀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원리금치권을 이전했다는 얘기죠. 채권을 발행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항상 요 두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한 칸입니다. 두 번째 칸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기억하시면은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이제 요거는 잠깐요. 얼른 좀 지우겠습니다. 이 87년도에 설립한 그 한국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이제 주택신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신보다. 신용보증기금. 요거하고 99년도에 설립한 이 커모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기지 이렇게. 자, 그 한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인데 이건 이제 약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기관이 있었는데, 자, 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뭐 하는 기관이냐면 그 주택금융에 대한 보증을 주로 서던 기관입니다. 보증. 자, 그러니까 니네들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좀 많이 해줘라. 은행들, 니네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 전세자금 대출 해줘라. 그래서 니네 혹시 나중에 회수 못하면 우리가 갚아주겠다. 보증이 뭐라고요?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짓는 자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짓는 자들한테 돈을 충분히 좀 빌려줘라. 그래서 나중에 분양 안 돼서 회수 못하면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금융에 대해서 뭐 하는 기관이라고요? 보증을 서던 기관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주식회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였죠.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자, 이걸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MBS 같은 걸 발행했던 겁니다. MBS를 발행했다. 자, 요 두 기관이 이제 2004년도에 합병이 되면서 주택금융공사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얘네들 하던 일을 이제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맡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2009년 이전까지는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이것도 여기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중은행이 학자금 대출 해준 채권이죠. 이거 사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 증권 이런 것도 발행했었는데 2009년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볼게요. 요게, 자, 일반적인 대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돈을 이만큼 빌려준 다음에 만기가 예를 들어 15년이면 15년 동안 계속 원금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만큼 빌려주고 내 입장에서 이만큼 빌렸다 그러면 매기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죠. 근데 요건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만기가 15년이라면 15년 동안
매달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로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 상대로 이렇게 돈을 계속 생활병투로 매달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15년 만기가 됐을 때 그동안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역저당이다. 이게 일반적인 저당이라면 얘는 거꾸로 된 저당이라고 해서 역저당이죠. 역저당. 요 상품이 계속해서 그 2007년도까지 계속 출시는 됐었는데 거의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60세 이상 집 한 채 있으신 이런 분들한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빌려 쓰는 데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15년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갖고 있는 집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났더니 남는 게 몇 푼 안 되니까 뭐 어디 뭐 장남한테 갔더니 뭐 차남한테 가보라 하고 차남은 딸한테 가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약간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상품에 대해서 금융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7년 7월 달부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이게 정확한 상품의 명은 주택담보노후연금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입니다.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증. 네, 줄여서 이제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여기서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집 구입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고, 요거는요, 집 있는 사람들한테,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취급 조건을, 특히 요거보다는 요거의 취급 조건을 간간히 물어보는데, 이 취급 조건이 뭐 학문적으로 무진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급 조건 자체가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지. 무슨 이게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제 부동산학 자체가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어떤 상식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상식, 그러니까 간혹가다 간간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거에 대한 기본형 정도,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약간의 몇 가지 특성 정도 있죠. 요 정도는 알고서 좀 시험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니까 거기에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갖고 상품의 종류는 보통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이제 대출 받는 유보금자리론의 형태도 있고 T 플러스라고 해서 시중은행 창구 있죠, 창구. 거기 가서 이제 빌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기본형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이 있는데 취급 조건은 일단은 이건 뭐예요? 돈을 아파트 구입하는데 돈 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리는데 자, 이렇게 보금자리론을 돈을 빌리려면 일단은 대출 실청일 연재 19세는 넘어가야 됩니다. 19세. 그 다음에 요거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자가 요번에 집을 구입할 때 있죠. 고자가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자가. 집이 있는 자가 빌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집이 한 채 있는 자도 때로는 빌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빌리냐면 집이 있는 자가 있는데 요 구주택이 있습니다. 옛날 주택. 그래서 구입한 지 30년 안 됐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이 구주택이 있는데 요거를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요거 얼른 팔면 요거 구입한 이후로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요 새로운 주택 구입할 때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래서 뭘 대체 취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팔고 나서 이거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거 구입하는 경우 있죠? 요 경우에도 빌려주는데 그 대신 신주택 구입 후 3년 내에는 얼른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요 주택이 있는데 자, 집이 있는데도 또 빌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일반 신한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기본형을 얘기합니다. 기본형에 대해서 자, 금리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자, 6억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 아니니까 6억 초과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0.1%를 더 붙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이라고 해서 무슨 점토라든가 목재 같은 걸 주로 사용해서
만든 주택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부가금리는 면제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일단 공부상,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이러한 우리 주택법에 따른 이제 주택들이 있죠. 그런 건데 9억이 넘어가는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 가액의 담보 가치의 최대 얼마까지요? 70%까지 빌려주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억까지만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 기간은 얘는 그 가장 작은 게 10년이고 가장 큰 게요 15년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옵션입니다.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우리 여태 공부했던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매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을 체감식 이렇게 되게 합니다. 원금 균등은 처음에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전체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체감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원금 균등 이 옵션입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40세 미만이다. 자, 대출 시점이 현재 40세가 안 됐다. 그럴 경우는 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분들한테는 체증식 상환도 가능합니다. 체증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갚고 시간이 갈수록 많이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1년은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입니다. 저희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갚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적으로 1년까지 거치기간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최대 3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그때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합니다. 조기 상환. 그래서 빌리자마자 바로 상환한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1.2%에서 거의 3년 다 돼서 상환한다. 그러면 좀 많이 깎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일수에 따라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주택연금보증이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 해서 어르신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생활비 형태로 계속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너 내일 맘 놓고 빌려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신 갚아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대신 우린 조건 원칙적으로 니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망시까지 빌려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망시까지. 왜냐하면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 되면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증을 설 텐데 니네들 원칙적으로 뭘로 하라고요? 사망시까지 해라. 물론 뭐 확정 일자, 확정 기간 방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뭐라고요? 사망시까지 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사망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5세 정도 사실 거 과정에서 이때 이제 담보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보 가치하고 85세 정도 사실 거라 과정에서 매기 생활비 형태로 빌려줄 돈을 계속 계산해서 빌려줍니다. 빌려줬는데 어쨌거나 자 빌려줬는데 매기 생활비 형태로 빌려줬는데 문제는 한 65세 정도 좀 일찍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빌려준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빌려주는 거니까 매각대금이 있겠는데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이 있겠죠. 원리금이 있는데 매각대금은 4억인데 이 사람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한 2억밖에는 빌려준 돈이 없다. 원금이자. 그러면 자, 이 부동산 팔아서 2억을 회수하고도 남죠. 2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 2억은 상속인들한테, 아들, 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각대금은 4억인데, 이 사람이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계산해서, 문제는 무슨 120살까지 사셨다. 120세. 그러면 무지 막지하게 많이 빌려줬겠네요. 그래서 무려 34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집 팔아서 대출 원리금 회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30억. 이거를 상속인들한테 청구할 수 있냐? 상속인한테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융공사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공사가 이거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니네들 그러니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공사는 무슨 이거 보증료도 일부 받습니다. 보증료 일부 받지만 뭐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공적자금 세금 같은 거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금 가지고 노인 복지를 위해 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몇 가지 취급 조건들을 쭉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몇 가지. 자, 먼저 가입 조건은 무조건 그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60세. 그러니까 남자분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남자분은 예를 들어서 64세인데 여자분은 뭐 42세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무조건 소유자 기준 하는 겁니다. 소유자 기준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약정한 금액을 배우자가 사망하시고.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해야 되니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매달 빌려주는 돈이 얼마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네, 그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몇 채만요? 부부 기준으로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약간 변경되면서 그 부부 기준으로 주택 가치를 합산했더니 9억이 안 되는 자 있죠? 고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시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억이 넘어가는 안 되고 이렇게 9억 원 이하에 돼야 합니다. 이하에 돼요. 자, 합산했을 때도 9억 이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거기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종신 지급 방식은 뭐야?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고, 종신 혼합 방식은 얘는 어차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빌려주려고 했던 총 빌려주려고 했던 돈의 한 50% 정도는 미리 땡겨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요것도 좀 써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 방식도 가능합니다. 확정기간 방식. 난 한 15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기간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확정기간 혼합 방식. 얘는, 자, 이것도 확정기간은 기간인데, 어쨌거나 빌려주려고 했던 금액이 이것도 50% 정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땡겨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 뜻을 알게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 이용기간 중에 지급하는 방식은,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돈 빌려줄 건가, 그 얘기인데, 정액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 전후 후박형, 뭐 이런 거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액형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고, 정률 증가형은 점점점, 매년 이렇게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고, 정률 감소형은요, 처음에는 좀 많이 빌려주다가 나중에 갈수록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전후 후박형은 초기에 10년간은 정액형보다 좀 많게 받다가 11년째부터는 그 금액이 한 70% 정도를 낮춰서 받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런 형태를 전후 후박형. 자, 앞에는 좀 후하게 하고 뒷부분은요 박하게 해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후 후박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금리는 얘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얘는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얘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형태고, 변동금리는 인플레에 따라 변동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CD금리 혹은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 있죠. 요 두 가지를 옵션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적용금리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보증료도 좀 내야 됩니다. 보증료는 그 가입비는 처음에 이제 돈 빌릴 때 있죠. 처음 이제 대출 신청할 때, 처음에 이제 돈 이제 갚아 나갈 때 그때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보증료로 그 보증 잔액이 있을 때 그거의 연 0.75%를 12개월로 쪼개 갖고 매기 좀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 보증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칙적으로 보증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종신형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물론 확정일자 방식도 가능하니까 확정기간 방식도 가능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언제까지라고요? 종신까지 보증해주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보증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지급정지는 만약에 여기 64세고 여기 뭐 42세 이렇게 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자, 문제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 이 사람이 옆으로 이전 등기하고 그 사실을 그 금융공사에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지급 정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담보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상실되면 요거는 그 주택연금은 지급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 지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계속 생활병태로 빌려주는데 나중에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 돈 다 갚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 생기면 얼른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해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1번에 보시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게 틀렸네요. 요거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중도에 상환하면 수수료 부담하지만 얘는요 계속 빌려주다가 돈 생기면 갚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이렇게 부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 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상가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아래층은 예를 들어 상가로 쓰고 위층은 주택으로 쓰고 이런 것들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 된다. 그러면 그것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종신 방식, 종신 혼합 방식만 있었는데 여기는 변경되면서 나는 한 15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넘겨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4억인데 아까 그동안 굉장히 오래 사시는 바람에 빌려준 돈이 34억이라는 얘기죠. 이자까지 합쳐서. 그러면 주택 팔아서 회수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손해나 이거 3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상속인들한테 청구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불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취급 조건 제가 얘기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끊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